금전세 막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파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사람이 근거가 뭔가요? 왜 그렇죠? 이 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근거 왜? 이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단어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지금 하신 거지.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feel이죠. feel. 느낌인 거죠. 느낌인데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저금리와 실증에서 두 가지 함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뭐 말이 되는 얘기고 저는 우라가미 구니오 기준으로는 실적 상승 초반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제 드디어 생각이 나왔는데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사람이 몇 년생이냐면 이 사람이 1930년생이에요. 31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냐 코스톨란이라는 사람 몇 년생인가 하면 190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아주 옛날 사람이어서 CAPM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고 옵션 프라이싱 모델 이런 거 당연히 모르고 그래서 이분은 뭐 했는가 하면 기술적 분석가였어요. 근데 뭘 했냐면 저는 우라가미 구니오도 그 다음에 이제 코스톨라니도 굉장히 이제 존경을 하는데 엠필리컬 리서치는 제일 처음에 뭘로 시작하는가 하면 가장 첫 번째는 오브저베이션입니다. 오브저베이션. 그러니까 뭘 했는가 하면 관찰을 한 거죠. 관찰. 그래서 우라가미 구니오 관찰을 딱 해보니까 주식시장은 신기하게도 뭐가 있는가 하면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로 나타나는군 이라고 하는 류의 것들을 관찰을 해서 요약을 하신 거예요. 요약을 해보니까 금융장세는 이런 종목을 사고 실적장세는 뭘 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금융장세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상매입이라 불렀어요. 이상매입. 그 다음에 역금융장세도 이상매도라 불렀고 요건 현실매입, 요건 현실매도라 불렀어요. 그 다음에 코스톨라니도 그래서 이게 이상매입한 거 찾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둘 다 똑같이 이제 관찰을 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찾아서 왠지 모르니까 이 금융장세에 대한 설명을 이건 정부가 들어서서 그래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코스톨라니 설명을 또 못하겠으니까 이걸 전문가와 아마추어는 되게 달라서 그래 뭐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관찰을 했지 찾아낸 거 모델을 만든 것은 아니죠. 모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한 단계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라가미 구니오의 책으로 투자책은 제일 처음에 봤는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계절의 변화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계속 느낌이 있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우라가미 구니오는 여전히 느낌으로 만든 책이에요. 그걸 갖다가 뭐라 하기 어려운가 하면 자르기가 힘들어요. 잘라야 되는데 잘라야 의사결정할 거 아닙니까? 하나를 사고 하나를 팔든지 하나를 팔고 다시 하나를 사든지 잘라야 의사결정하는데 안 잘린다는 거예요. 또 이제 느낌으로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대로 실행하는 게 맞아 보인다. 그 다음에 그렇긴 하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 온 거냐? 그럼 구체적인 근거는 도대체 뭐냐? 되게 훌륭한 논쟁이었어요. 훌륭한 논쟁. 그래서 봄, 여름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뭐다?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책에 썼던 부분들인데, 자,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글을 쓰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데, 그럼 여기가 이제 요렇게 움직이고 요렇게 움직이고 요렇게 움직이고 요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 장세는 출발점이 뭔가 하면 여기가 고성장이고 저성장이니까 여기는 경기가 업했다가 시작하면 여기 봄입니다. 그러니까 봄은 사실은 경기가 업했다가 맞는 거죠. 여름은 뭐냐 하면 여기는 이게 물가니까 저물가 고물가니까 물가가 업했다. 그러니까 자 앞부분에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이제 많이 한다면 봄은 그러면 뭐고 여름은 뭔가요? 이렇게 말을 하면 봄은요 경기가 올라서기 시작한 거예요. 여름은 뭐냐 하면 물가가 올라서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경기도 좋아지고 물가도 올라서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이제 두부 자르듯이 못 자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한번 잘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뭐 저를 신뢰하시지 않을 거니까 신뢰할 사람을 한번 해드리면 자 얘가 이제 피델리티입니다. 피델리티라는 회사에서 섹터를 움직이게 되는 전략을 짰는데 그 전략을 짤 때 early cycle phase 경기 회복기, 확장기, 후퇴기, 침체기라는 네 가지를 썼어요. 경기 확장기는 경기가 나빴다가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가장 여름은 긴데 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포지티브한데 그런데 포지티브하지만 그로스가 뭐하다. 이게 뭔가 하면
상승 속도가 둔화됐다는 말을 이제 하는 거고, 얘는 그래서 이제 경제가 모멘텀이 좋고 뭐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여기는 홈페이지 이렇게 적었는데 옛날 자료가 얘예요. 자료가. 자, 이 자료는 언제 나온 자료인가 하면 자료가 2010년도에 나왔어요. 2010년도에 나왔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건데, 패드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고 있고, 경기 침체가 끝났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시작이고, 이런 말을 써놨죠. 여기 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여름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여름이었는데 지금 어려운 건 여름인데, 경기 봄은 앞에 썼던 거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뭐 리세션이 오고 난데 어쩌니 저쩌니 경제가 리커버를 하고 어쩌니 저쩌니 이런 단어 쓰죠. 미드 사이클,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게 이거잖아요. 패드가 금리를 올리기 전에 회복이 확장으로 바뀌고, 경기 확장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패드가 물가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기 시작을 하고,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글을 보고 좀 되게 짜증이 났었는데, begin 3 months prior to initial rate hike, 첫 번째 금리 인상 석 달 전에 시작을 했고, 이거 9개월 지속하더라. 그러면 땡 하고 난 다음에 딱 됐으면 금리 올렸네는 뭐가 있는가 하면 금리 올리기 석 달 전에 여기서 여름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여기 와서 우리가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냐고. 과거로 못 돌아가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 뒤에 보면 그런데 한 9달은 더 간다. 이게 3대 9 1대 3 정도 좀 된다고 하면 여기를 차라리 여름으로 하자 라는 것이 저의 의사결정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하면, 자, 현재 장세는 그럼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FRB가 금리를 올려야 올리기 석 달 전이 지금 여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했다면 정부의 재정책을 기축하는가, 그러니까 여하튼지 보면서 여름으로 간다는 말은 뭔가 하면 FRB가 물가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쓰기 시작을 하는 순간이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순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연준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도가 계절의 변화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동의를 하고, 그러면 FRB가 실제로 금리를 올리거나 긴축한 시점은 한여름은 아닌 거죠. 여름이 이만한 여름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쯤 되는 여름이다. 근데 지금 이제 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왠지 느낌이 여름인 것 같아 는 말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것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후행적으로 대응해도 충분한 기간이 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주식시장이 나빠지는 건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이기 때문에 저는 봄, 여름은 주식이 좋은 거고 가을, 겨울은 당연히 채권이 좋은 건데, 그래서 여기는 한여름은 아니다는 얘기까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투자자는 항상 대응을 하는데 체크리스트에 올리죠. 체크리스트. 그래, 뭔가 물가가 체크리스트. 그래서 최근에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물가에 대한 지표를 계속 올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물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는 좋은 것 같고요. 그래, FRB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금리를 떨어뜨린 거 보면 봄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주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주 또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재밌는 얘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다 준 거예요. 답변을 막 다시다가 한 분이 답변 한참 달다가, 나는 근데 그렇게 투자 안 해요. 전 이 답변도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자,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하는 투자 방법이 있고, 투자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방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투자가 잘하는 100가지와 망하는 한 10,000가지 정도쯤이 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 소극적인 것이 있고 적극적인 것이 있고, 여기는 비용을 아끼고 그래서 주로 ETF를 사는 거고, 투자를 길게 하는 사람들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기본적 분석가가 있고 기술적 분석가가 있고 정보 분석가가 존재하고, 이런 사람은 소로스 같은 사람이 존재하고, 리차드 데인스 같은 터틀 트레이더가 존재를 하고, 탑다운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고 바텀업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고르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가가 저는 좀 있어야 된다 라고 보는데, 제가
뭐를 해도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를 뭘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정리를 한판 하면 성공한 투자자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데, 계획을 세울 때는 내가 돈을 버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어느 책에 보면 뭐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스스로 돈을 벌어 마땅함을 믿는가 라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돈을 벌어서 마땅함을 믿는 사람은 내가 돈을 버는 게 마땅하니까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되게 재밌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투자를 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징벌하는 사람이 있어요. 징벌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대충 듣고 대충 사요. 대충 사면 망하겠죠. 망하면 그때 이런 얘기 합니다.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게 그렇지 뭐, 나 안 될 줄 알았어. 근데 그런 사람은 도대체 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명분도 없고, 투자를 해서 하고 싶은 동기도 없고, 성취를 하고 싶은 것도 없죠. 그래서 이게 있어야 돼요. 넌 도대체 투자를 왜 하니?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 채권을 좋아하는 사람,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 원자재를 좋아하는 사람, 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투자 대상에 대한 직관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지 소로스라든지 같이 일을 했던 짐 로저스 같은 사람은 뭘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가 하면 커머더티와 커런시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커머더티와 커런시는 기본적 분석보다 기술적 분석이 오히려 훨씬 더 잘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라서 저는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고, 난 투자를 하는데 난 이머징 마켓에만 전문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이야. 이머징 마켓에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어. 난 디벨롭드 마켓에만 투자를 할 생각이야. 난 이렇게 갖고 있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그 상품에 대한 분석력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그분에 대한 직관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 주식을 할 필요도 없고, 다 부동산을 할 필요도 없고, 다 외환을 할 필요도 없고, 다 커머디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자기 성격이랑 잘 맞아야 돼요. 자기 성격이랑.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성격이랑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 뭐 사계절 투자라고 하는 거 제 성격이랑 되게 잘 맞죠. 그렇게 크게 바쁠 이유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또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막 이제 그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필요도 없고, 충분한 이제 나름도 여유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투자 계획 혹은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요거는 이 계획이 진짜 잘 짜셔야 됩니다. 이 계획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뭐 종목 5개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망할 확률이 99.9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 나는 내가 돈을 벌어 마땅함을 믿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하면, 자 이제 하고 계획하고 이제 했어요. 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게 좀 되게 재밌는 게임인가 하면, 이렇게 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투자의 게임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임이지. 그래서 아무리 장기적으로 우상향해도 이때 돈을 날린 사람들도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은 오래 할 거야. 내가 지금 현재 이걸 갖다가 75세까지는 할 거야. 나는 오래 동안 할 거야. 나는 시간이 지나면 나는 분명히 부자가 돼. 난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신속하게 빡 행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교육, 프린시플, 디스플린. 그래서 디스플린. 자기가 프린시플을 만드는 것이 여기가 중요하다면, 여기는 디스플린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프린시플, 디스플린. 그래서 해야 되고, 투자는 게임이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억을 벌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수익률 1% 났다, 수익률 뭐 2%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1억을 벌었다라는 말은 되게 무서운 말인데, 수익률 1% 났다는 말은 충분히 해볼 만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플랜 투 C 체크를 해야 되는데, 손실이 게임이기 때문에 성공도 실패도 모두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험관리에 훨씬 더 집중을 합니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위험관리에 집중한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제일 재밌는 말은 이건데, 시장은 항상 변화하고 또 그리고 불변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개방적 태도를 가진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그 시장 항상 변하기도 하고 항상 불변하다는 걸 다 인정을 하는 그런 이제 오픈된 마인드가 필요하다. 투자는 항상 머리가 말랑말랑해야 되고 딱딱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항상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요건 한번 나중에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생각을. 그래서 저는 투자에 대해서 개별적인 방법은 다 다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공통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이 많은 방법 중에서
굳이 제가 추천을 한다면 저는 이제 위를 추천을 하는데, 기본적 분석 중에 탑다운을 추천하는데 왜 이걸 추천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마지막 질문하신 분을 여기 집어넣었어요. 수익률이 결정이 났어요. 수익률 결정. 요거는 뭐랑 이어지는 건가 하면 CFA 교재에 있는 얘랑 이어져요. 자,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자, 내가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올 한 1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수익률이 예를 들어 20% 계산하기 쉽게 20%가 났어요. 20%가 났는데, 이걸로 할까요? 이 수익률이 20%가 났는데, 성과가 20%가 났는데, 내가 시장 분석 잘해서 20% 났나? 내 성향이 20%를 냈나? 내가 자산 배분 잘해서 20% 냈나? 그럼 내가 종목을 잘 골라서 20% 냈나를 이 방식으로 좀 자르면, 이렇게 해서 자산 배분, 이렇게 해서 자산 배분을 2번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무슨 자료냐 하면, 그 자료가 이 자료예요. 이 자료. 아주 옛날에는 타이밍도 안 중요하고 종목 선택도 안 중요하고 오로지 자산 배분이 에브리띵인 것처럼 보였던 적이 있어요. 시험 치면 이렇게 이제 쳤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자료가 바뀌었는데, 물론 지금도 자료 또 바뀌었겠죠. 근데 이제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 이제 했는데, 전략적 자산이 40, 전술적이 45, 종목이 11, 기타 등등이 3. 여기 타이밍이 빠졌죠. 얘는 뭐가 있는가 하면, 시장상, 그러니까 저 위에부터 해야 된다 그랬죠. 저 위에부터 해야 되니까, 고객 혹은 나죠. 내 성향에 따라서 내가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 안 그러면 중립적이냐에 따라서 나의 성향에 의한 자산 배분, 이 자산 배분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시장 상황에 따른 자산 배분이 있는데 수익률이 여기가 45죠. 여기가 40이죠. 세 번째가 Security Selection, 종목 선택이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타이밍이 1등이고 성향이 2등이고 종목이 3등이더라. 근데 지금 현재 이것도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를 겪어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3월 말에 사는 게 제일 중요했고, 그죠? 지금까지 안 파는 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금 이제 성향인 사람이 돼야지 뭐 레버리지를 사든지 뭘 했을 거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들어와서 뭔 종목을 고르는데, 종목도 지금 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난 건 아니죠. 이때 샀으면 뭘 샀어도 돈을 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해보시면 이렇게 자료가 나와요. 이 자료가. 그래서 이 자료도 뭐겠습니까? 이거 제가 어떻게 찾았겠습니까? Empirical Research Shows That. 이시 나온 게 이거예요. 요거 Empirical Shows That. 그래서 엄청 구글링을 열심히 해서 이 자료를 찾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자료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차라리 타이밍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부를 저는 주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되게 중요했던 리포트죠.